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오늘 오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정치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뉴스와이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 그간 담아뒀던 여러 이야기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장래가 혼잡한 관계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을 바뀔 적은 없어요. 첫째. 그 계엄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딱 하면 하지. 아주 시대적인. 둘, 셋! 지금 화면에 등장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일어나서 인사드리셨군요. 지금 MBN 스튜디오 오랜만에 나오시죠? 작년에 좀 한 두 차례 정도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 당초 오늘 인터뷰는 그동안에 뭐 이 책 쓰신 거, 그다음에 이 정치권 복귀의 여러 가지 활동 내용, 이게 이제 주였는데 오늘 긴급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아줬습니다. 이거를요. 지금 아직까지 이게 상황이 말끔하게 그 결과가 지금 매듭진 건 아니지만 진행 중이에요. 어떤 검찰의 판단도 남아 있고요. 자, 오늘 법원의 결정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예. 그렇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점에서 국민들께서 겪지 않아도 될 혼란을 겪게 한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 법원이 인용을 하면서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는데 그중에 또 지금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부분에 대해 약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그래서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여러 또 비판이 그동안 있었는데 더 지금 거세질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공수처를 만들 때를 한번 상기해 보면요. 예. 민주당이 날치기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제도를 만들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그 심무 원려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수사 과정이라도 공수처의 다른 수사 과정에서 보면 예. 저거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멍들이 막 뚫려 있고요. 예. 그리고 구조적으로 야심과 욕심은 크지만 실력은 뒷받침되지 않은 야심가들이 공수처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이런 식의 혼란은 어느 정도 예정됐던 겁니다. 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출범한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그 제도 자체도 없애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없애는 생각합니다.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조직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오늘 좀 단호한 생각을 좀 밝혀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긴급히 들어온 소식과 관련돼서 좀 질문 드렸군요. 원래 이제 준비된 내용을 좀 가보겠습니다. 사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시나. 그런데 간간히 사진을 통해서 알려졌고, 최근에는 책을 펴내셨는데, 그 책 내용을 좀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그 이후의 사항 등 굉장히 생생한 내용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책을 펴낸,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을 펴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어떤 계기로 결심을 하셨을까요? 당초에 제가 책을 쓰겠다고 결심을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예. 44년 만에 계엄이 있었고 앞으로 그러고 희망하기로는 100년 동안 없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황을 제가 여러 방면에서 겪었고요. 예. 그 경험한 내용을 기록해 둬야겠다는 책임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걸로 시작했는데요.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전달드릴 방법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책으로 내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정치 활동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실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한 마음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밝히셨거든요. 만약에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신다는 건데 만약에 시간을 작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위해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대통령님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예요. 예. 그리고 시간만 오래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돕고 도우면서 그 세월을 같이 겪어온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여기까지 이르게 되고 대통령께서 저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제가 인간적으로 괴롭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정부가 만들어질 때도 같이 했고 예. 그리고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이 정부가 성공하길 정말 바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그 한 몇 년간을 뒤집어 보면 되게 이런 정도의 일들 때문에 조금 밖에서 보기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님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요. 예. 이종섭, 황상무 이 대사님과 수석님에 관한 이슈에 그렇습니다. 관한 문제가 있었죠. 의료 사태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R&D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가 예. 또 있었고요. 명태균 사건에 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김경수 복권에 관한 차이도 그러네요. 있었죠. 대략 그런 정도 지난해 다 흘러갔던 예. 일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사안을 보면 저는 그때 이 정부가 성공하고 우리 보수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 정도만큼은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궤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뭐 이런 거 말고도 제가 생각이 다른 건 많았지만 나머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차피 모든 거를 생각이 다르더라도 제가 확신이 있는 것만 저는 예.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이 좀 궤도 수정을 했어야 됐다라고도 생각하셨고 실제 민심도 그랬고 언론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수정됐었으면 우리 정부의 정치가 훨씬 나아졌고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수세에 몰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아쉽게 생각해요. 제가 다시 돌아갔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다른 정치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 그냥 대통령의 방향에 그냥 따르기만 했을 것 같다. 그렇게 후회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저는 몸은 더 편했을 수 있지만요. 예. 그렇지만 그건 나란히 일하는 사람 자세도 아니고 예. 대통령을 진짜 위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오히려 그런 식의 중요한 민심에 역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저 하나여서는 안 됐었다. 오히려 다른 분들도 예. 그런 바른 말을 해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잘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한미 관계를 다시 복원해내고 원자력을 살려내고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로만의 문제만 바로잡았어도 예.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문제들을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답변을 차분차분 해주셨는데 아마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었고 제가 질문 아까 장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마 말 속에 아까 설명한 중에 그렇게 후회하는 거 그렇고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저는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계엄의 문제나 그 이후 상황 문제를 보면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잖아요. 예.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 현 계엄의 문제를 그 대통령을 배출한 당의 대표와 의원들이 앞장서서 막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저희한테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감수하고 한 것이고. 그래서 어제 예. 이 대학생들과 만났을 때 그 약간의 뭐랄까요, 뭐 속된 말이라고 아,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표현을 쓰면서 약간의 어려움을 직감했다 이렇게까지 아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어제는. 근데 뭐 여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가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을 앞장서서 막는데 예. 그게 어떤 흐름을 거쳐서 그런 결론이 나올지 몰라도 그 직을 유지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그때 어제 그 속된 표현을 쓰시면서 정말 어렵게 됐다 생각을 하셨을 때는 아 이거는 지도부 자체가 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보수잖아요. 예. 보수의 핵심이고 자랑스러운 가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한 계엄이지만 우리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여겨서 이걸 우리가 막는다는 어떤 책임감,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위해서라면은 많은 걸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답변하신 거에 제가 준비했던 많은 질문에 답을 동시에 해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질문을 줄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죠. 그러니까 출간과 동시에 이제 정치권 활동을 이제 복귀하신 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당 일각에서는 지금 정치 행보가 다시 재개된, 그러니까 복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빠르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저는 정치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2달여 동안에 일체 활동을 안 하고 어떻게든 간에 제가 말이라든가 행동을 보여드리지 않은 거는 전 솔직히 그 미안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계엄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예. 그걸 제가 막으려고 앞장섰지만 어쨌든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예.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제가 한 선택 때문에 많이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저도 그걸 예상을 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괴로웠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참 공감해요. 마음이 아프실 거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라든가, 그리고 상대가 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일정 기간 동안은 뭐 정치를 중단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책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소개해드리면서 나오게 된 건데요. 또 일각에서 근데 뭐 자기들은 정치하면서 저보고 한동훈의 시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각에 특히도 만일에 있을 수 있는 혹시 조기 돼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뭐 시점을 잡은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헌재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는 좀 섣부른 말씀이고요. 다만 저는 정치인의 시간 뭐 이런 거에는 좀 반대합니다.
국민의 시간만 있지 정치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럴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정치인은 거기에 따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해도 이제 이 자리에서 인터뷰도 하셨고요. 그때 여긴가요? 예, 이 자리였습니다. 하셨고 그 이외에 뭐 경선 토론도 이 자리 이 스튜디오에서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시간을 좀 보내셨거든요.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보셨는데 약간 좀 단단해지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제가 지금 살짝 들었습니다. 지금. 아유, 더 배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이어가 보죠. 책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빠르게 좀 봤는데 고맙습니다. 이거 많이 알려진 내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결론 이게 나올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계엄 선포라는 선택을 했는가 의문이다. 이런 취지의 글이 남기셨거든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혹시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정치로 풀어야 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폭거는 예. 제가 누구보다도 더 같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가장 맨 앞에 서서 싸워왔어요.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제가 좌천도 4번 당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니 유시민 계좌 추적 의혹이니 별거 별거 다 당하면서 왔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그래도 저희는 차츰차츰 저희가 이겨나가고 있고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의 타이머가 거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엄을 선포하게 된 대통령의 판단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근데 아직 왜 그랬을까라는 답은 아직도 못 하셨다는 말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시니까 좀 이어가 보죠. 예. 최근에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께 왜 그런지를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나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를 할 수도 있어요. 역사를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예. 이분이 정권을 잡아서 안 되는 이유는 이분이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어떤 이익이라든가 진영의 이익, 진영의 이익도 아니에요. 요즘 보면 진영의 이익도 무시하시더라고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90석 가까이 갖고 계시죠? 거기다 행정부를 갖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년 문제가 걸려서 예. 다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어. 6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예. 4월 18일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도 소장도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퍼펙트 스톰이에요. 모든 권한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예. 모든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할 거예요. 저는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고 그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좀 광장에 나가 계신 많은 분들도 예. 그런 마음도 크게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몇 달 뒤에 대법원 선고가 확정돼서 자기가 끌려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걸 안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저는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례도 있겠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게 원래 국회는 제압 못하지만 사법부는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떠나서 얼마 전에 한번 밑밥을 까셨죠. 선거법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위헌 법률 제청을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은 그 법을 없앨 겁니다. 그 처벌 조항을.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왔죠. 예.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주체는 이재명 본인입니다.
그러면 막을 방법도 없어져요. 노란봉투법이든 뭐든 예. 다 그렇게 이 대표가 생각하기만 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가 무너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는 야권에서 강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이고 지지율을 보면은 뭐 단연 앞선 1위를 기록하거든요. 이런 지지율 이건 또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럼? 근데 또 이렇게도 보입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이라는 것이 뭐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에는 그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탄핵을 찬성하는 숫자가 있죠.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숫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숫자가 있고 각각 있어. 각각의 부등호가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의 어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예.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의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험에서 구하려는 사람들이 뭉치면 저는 단언하건대 이재명 대표는 언제든 예. 그게 언제가 되었든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 좀 질문 좀 주제를 좀 바꿔보죠. 제가 보니까 오는 10일에 이제 부산 방문 계획이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요, 사실은 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어떤 텃밭이 TK 그 중에서 대구거든요. 향후에 대구 방문 계획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가야죠. 혹시 북 콘서트도 대구에서 열 계획이 아직 있습니까? 제가 이게 무슨 뭐 정치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출판사나 이런 쪽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일정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뭐 대구 경북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정치를 처음 결심하게 된 날이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동대구역에서 제가 금요일 밤에 그 기분이었거든요. 기차 예. 열차를 늦추고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 만나고 그 모습. 그러니까 그때 저는 딴 엄청난 결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정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다가 말씀드릴 때 아이고 이건 저의 대구를 정치적 출생지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구는 꼭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향후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대구 하면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혹시 예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까요? 박 대통령님은 굉장한 경험과 정치적인 해안을 갖추신 분이에요. 제가 작년에 총선 때 뵀을 때도 만나 뵈면 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배려 깊으시고 사려 깊으신 분입니다.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대구에서도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아마 요 두 가지 질문 좀 귀담아 드시고 답변도 들으실 것 같은데, 요 주제, 요 질문은 약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과제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는 좀 한동훈 전 대표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장에서 나오신 분들이 약간 그런 견해 갖고 있으면 꽤 되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행사에서 한 청년이 한동훈 전 대표 앞에서 다소 약간 무례해 보일 수 있는 행동도 막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제인데,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이런 모습과 이런 정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 이거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많이 듣고 경청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제 진심이라든가 제 진의를 곡해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저는 또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저런 변명할 게 아니라 예. 제가 더 잘 설명하고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전에 제가 법무장관 때 예, 했던 사인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그걸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신 모습이 건데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정치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다고 마음이 금방 바뀌시진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 의견을 같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함께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예. 공통점을 찾아야지 예. 다른 점을 너무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다 같은 생각이겠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좋은 나라 만들고 큰 틀에서 위험한 세상이 오지 않도록 막겠다는 마음이 같다면 저는 예. 되도록 많은 사람이 같이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준비한 질문은 이제 다른 분들이 이 질문 좀 궁금하다. 그 대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적어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갖고 계신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 거기에 보면 최근에 이 주제가 된 개헌, 세대 교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이런 걸 포함해서 정치에 대한 생각 이게 본인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을 한번 꼽는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저한테 모자이크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900억 명이라고 해요. 20만 년 전부터. 예. 그럼 완전히 새로운 의견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 거고요. 예.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예. 저는 제 생각과 제 정치적인 어떤 방향은 뚜렷하고 선명합니다. 예. 뭐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항상 저는 애매모호하지는 않았어요. 저를 평가하실 때 제가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드린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면 보시는 분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제 생각들은 지금까지 많은 선배 그리고 동료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 중에서 제가 제 철학을 가지고 많이 받아들인 거의 합체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요것도 강구 계신데 뭐 여야 정치인에 따라서 특히 야당에 계신 정치인의 생각 중에서도 이런 거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또 흡수하신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많죠. 사실 개헌에 대한 생각들도 예. 많이 있고 그리고 야당은 또 복지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다른 생각이 있으면 좀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려는 편이에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저쪽 편이니까 무조건 쟤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보면 예. 생각이 너무 협소해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중에 들을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치도 민주당 자체만의 정치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 국민들의 눈치를 본 정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참고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 나라방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예.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전 세계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너무나 많은 얘기를 나왔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리더십, 국가 리더십이 공백 상태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젤렌스키하고 벤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뭐 삿대질 정상회담 초유의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벤스 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보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You have no card. 너는 카드가 없어. 이런 얘기를 예. 했죠.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We have a card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프라이어리티라는 정책을 아시아 우선 정책을 하잖아요. 결국 예. 유럽에 있는 군사력이라서 유럽 중심에 있는 그것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미국은 현재 조선업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양을 제패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조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 조선의 강국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예. 중국한테 못 맡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한테 어떻게 군함을 맡기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결국은 한국이에요. 예. 우리는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반도체와 AI에서의 어떤 우월함, 그리고 우리는 원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력을 아직 갖고 있거든요. 예. 전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국익과 정확한 어떤 주고받음의 계산 상황에서는 저는 우리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리더십이 그리고 이 지금 북중러 한미일 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블록화된 세상에서 선명함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1차 탄핵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의견을 냈죠. 예.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과 예, 이재명 대표가 그때 탄핵 사유로 넣었던 것이 북중러에 대한 외교를 잘못했다.
라는 허무맹랑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외교 문제가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친미를 한 것이 잘못이고 반중을 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보수 정당이 찬성하고 대한민국이 찬성하겠어요? 그런 식의 생각은 뿌리 깊게 내려왔어요.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쉐시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그런 입장을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에게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지금의 이 블록화된 이 경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되게 위험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의 이 자본의 국적이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서로 편을 나눠서 운용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런 세상이 됐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AI 시대에 올라타야 하고 그리고 한미일 블록을 통해서 같이 발전하고 미국의 트럼피즘의 상황에서도 역시 우리가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이걸 좀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여당에서 나온 어떤 주장 중에 하나, 그럼 관련된 법안 발의가 나왔는데 이게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다 긍정적인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자. 예. 라는 말은 제가 작년 총선부터 줄기차게 공개적으로 해왔던 예. 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를 정치인이 비판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 고양이잖아요. 쥐고.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발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후진적인 상황이 된 이유 중에는 정치인의 책임들도 커요. 선관위를 비판하기를 두려워하거든요. 저는 근데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정치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이 사전투표의 문제는 그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13일 정도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일을 땡겨서 사전투표를 두면 안 그래도 짧은데 일주일 정도밖에 선거운동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부실선거의 우려를 떠나서라도 그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한 이후부터 본투표까지 기간 중간에 선거 기간 중간에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을 사건과 이슈들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면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게 됩니다. 예를 간단히 들어보죠. 사전투표가 있었고요. 예. 본투표가 있는 사이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심 판결,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이에 나온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있어서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투표를 편리하게 하는 문제는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를 제고하는 문제는 우리의 기술로는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민의에도 맞고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을 또 효율적으로 하는데도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쳐야겠고요. 지금까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통령께서 석방이 돼서 우선 건강검진을 하고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건강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간에 찾아뵐 계획입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갖고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런다면은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왔죠. 많은 분들이 법원이 언젠가는 결정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오늘 오후에
결정이 전격적으로 나오면서 글쎄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쪽도 있고요. 아, 이거 뭔가 법원이 좀 판단을 했구나 라면서 약간 반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세 분 모셨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법원이 결정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를 한 거죠. 구속을 취소해달라. 그거에 대해서 인용 결정. 그러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요. 구속 기간에서 뭐가 그동안 이렇게 멈추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무슨 구속 적부심, 체포 적부심 이런 뭔가 좀 더 따져보는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제외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반면에 검찰은 구속 기간 그때 빠지는 시간을 시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날로 계산하는 겁니다. 날로. 그러니까 구속 기간은 1월 27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때 논란이 됐었냐면은 검찰에서 그러니까 기소를 26일에 했잖아요. 6일에. 근데 오늘 법원 판단은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오늘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구속 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경으로 끝났다. 근데 그 이후에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속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서정민 변호사. 일단 정리 좀 해보시죠. 이게 사실은 시간으로 따져야 되냐, 날로 따져야 되냐, 그동안 대립했는데 지금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형사소송법 규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구속 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라는 표현 때문에 결국 이런 논란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기간을 날짜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시간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시간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라는 것은 날짜,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 오늘 접수가 돼서 내일 오전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틀을 빼야 된다. 그래서 이틀만큼 연장이 된다라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실제로 걸린 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한다면 이틀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을 빼고 그만큼만 연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결국 이 해당 규정을 상당히 엄밀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애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의 자유라든가 혹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봤을 때 결국에 이 기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소요된 그 기록이 머물렀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결국 윤 대통령의 그 원래 구속 만료 예정일은 1월 24일 자정이었는데 이 서류가 법원에 머무른 시간은 33시간 7분이다. 그렇다면은 이 기간을 시간을 더하면은 결국에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가 구속 기간이었다. 그런데 실제 검찰의 공소 제기는 그때를 지난 같은 날 18시 52분에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미 석방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게 날을 기준으로 빼야 되냐, 시간을 그대로 빼야 돼 이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법원에 판다면 구속 기간 끝났는데 그 다음에 구속 기도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구속 안 된다. 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이거는 가정을 해요. 설사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사 과정 적법성 의문 여지 해소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 검찰 독립관 기관임에도 신병 인치 절차 이런 거 제대로 절차 안 지켰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이거 내란죄 수사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 중간에 인지해서 내란죄까지 수사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검찰은 절차 이런 거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한 건데 왜 문제 삼습니까? 약간 이런 건데 오늘 이 법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인정했거든요. 이게 재판부가 오늘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제가 이 설명 자료를 봤을 때 윤 대통령 주장 자체를 그대로 인정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설시를 합니다. 간단하게는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 문제 그리고 이 구속 과정에서 이 근거 규정 없이 검찰과 이 구속 기간을 나누었고 또 인치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주장했다라는 것을 일단은 설시를 하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뭐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법상 규정 자체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또 관련해서는 뭐 대법원의 그런 판단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그렇다면은 현재 구속 상태를 취소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 점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일단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덧붙인 걸로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어쨌든 다뤄지지 않고 이후에 구속 상태가 쭉 이어지다가 뭐 상급심에서 이 부분이 혹시 파기가 된다 혹은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혼란까지도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재판부의 설명자를 여기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맨 뒤에 그래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 앞서서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판단하면서 오늘 이거 구속 취소 청구 인용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분 정치인께도 의견을 좀 제가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오늘 법원의 결정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오히려 판단이 오히려 늦었다. 이게 벌써 구속 취소 청구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좀 시간이 좀 꽤 지났죠, 지금. 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그 근대 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어떤 절차적 정의, 소위 듀 프로세스를 강조를 하면서 영장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원칙과 법 규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수처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영장 어떤 쇼핑 어떤 의혹까지.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또 결국 이제 영장 어떤 쇼핑을 했고 그것을 또 과정에서 또 공수처에서 많은 또 그 허위 답변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검찰로부터 지금 현재 그 압수수색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떤 위협 사항에 대해서 이번 구속 취소 상의 사실상 인정을 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는 점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인정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수사 자료에 의해서 탄핵 심판까지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번에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 오늘 법원의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그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전 의원님,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좀 평가를 하실까요? 상당히 국민들이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오늘의 그런 구속 취소에 대한 판단이 탄핵 기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우려하진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앵커께서도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읽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피의자인 윤석열 측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을 그 설명 자료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의 주장일 뿐이지 재판부가 이것이 모두 다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이런 구속 기간에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 이 기간을 상정할 때 항상 날수 기준으로 하다가 왜 하필 이렇게 큰 탄핵이라는 심판 앞에서 윤석열 피고인만 왜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까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월 26일 예. 지금 재판부는 아침 9시에 끝난다고 얘기한 건데 그날을 되돌아가 보면 심유정 검찰총장이 예. 사실은 1월 그 전날인 25일 날 그냥 기소했으면 되는 건데 26일 날 아침 10시에 사실 회의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검이든 고검장이든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구속을 할까, 기소를 할까 말까에 대한 소통을 했고 예. 결국에는 그 회의를 통해서 심우정 총장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저녁에 심우정 총장이 기소를 한 것이 예. 결국에는 그 타임라인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그런 검찰의 또 실책이 아니냐라는 조금 의문이 그거를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26일 이른 시간에도 했더라면 예, 그렇죠. 바로 전날에 그냥 판단해서 이런 논란을 부추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검찰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예.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빨리 항소해서 이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균 변호사, 오늘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준 거예요? 그럼 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바로 석방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사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속 취소 제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한다라고 하면 검찰에서는 여기에다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즉시 항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일단 법원의 그 판결은 효력이 그 집행이 정지가 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이 즉시 항고를 만약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속 취소 그 판결의 집행이 일단 멈추게 되는 것이고 즉시 항고면은 상급 법원에다가 다시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따져주세요라고 네, 그렇습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까? 네. 검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일단 규정상으로는 이 집행 그러니까 구속 취소의 그 집행이 멈춘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는 그런 견해들이 멈춘다고 해석이 되고 지금 구치소에서 그 구금 상태는 이어지게 되는 거고. 네, 물론 지금 구속 취소라는 제도 자체가 예. 워낙 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 반대 입장도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은 그 집행에 정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규정 자체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검찰 쪽에서 어떤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검찰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좀 많이 고민을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산정을 잘못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검찰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이 구속 일자 그리고 그 연장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날짜로 쭉 해오던 게 맞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그런 산정 방식에 제동을 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점을 그냥 두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법원의 이 판단 내용 그 근거들을 봤을 때 예. 결국에는 애매하다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충분히 보이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상당히 조금 타당하게 비춰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인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즉시 항고를 했을 때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이 대검찰청 이 현관 앞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서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저 안에서 뭔가를 회의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고민을 하냐 이거죠. 지금 서정균 변호사, 이 항고 여부, 그러니까 이제 상급법원에다 이거 다시 한번 따져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 항고 여부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안 나오는데 이 항고는 7일 내로 앞으로 향후 7일 내로 하면 된다면서요? 그럼 7일 동안은 결정을 안 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7일 동안은 만약 결정을 검찰이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7일 동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규정상으로는 이 즉시 항고 기간은 7일까지이고 예.
또 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마찬가지로 이 판결의 그 효력 집행이 정지가 된다라고. 그럼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안 된다는 겁니까? 7일 동안은 아무 규정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뭐 위헌적인 또 판단이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뭐 조금 빠른 시간 내로 결국 검찰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향후에 이제 논란 같은 것들을 예상을 한다면 예. 뭐 오늘 중에라도 조금 판단을 내리는 둘 것이 중에 하나, 네. 즉시 항고를 하든가 아니면 네. 그걸 포기를 하든가 둘 중에 네.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네, 그래서 뭐 포기를 하고 석방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뭐 기다리고 있다. 이제 뭔가 이제 결정이 나오면 석방될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 지금 보면 정석 비서실장 윤 구속 취소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모습, 아까 대검찰청의 모습, 거기서 취재진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요. 잠깐 잠깐 예. 위에 보충 설명을 하면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적시 항고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3년도에 예. 유신 체제에서 국회가 아닌 비상 국무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사한 제도가 보석 그리고 집행정지에 대한 어떤 적시 항고 제도가 있었는데 이 보석 및 집행정지에 대한 어떤 그 적시 항고 제도는 위헌으로 없어졌습니다. 이 제도만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이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방금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 취소라는 게 예를 들면 영장 심사라든지 그런 등등을 통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 이후에 취소 사유가 발생해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예. 여기에 또 적시 항고라는 게 있으면 이거는 진짜 인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에 실질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어떤 그런 이런 위헌 사유가 지금 발생하는 그런 좀 나쁜 제도다. 그리고 유사한 것들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났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검찰에서 빨리 조속히 이 적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신효영 전 의원님,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공수처는 뭐 한 거냐 도대체. 그리고 검찰은 또 뭘 한 거냐. 구속기소 날짜 그런 거 계산도 못하고. 지금 검찰총장, 공수처장 사퇴라는 요구가 반박에 또 나오네요 지금요. 그렇죠.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어느 한쪽의 잘못이다라는 게 규명이 되면은 사실은 거기 있는 모든 지휘부는 사퇴해야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정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요. 빠르게 항고를 해서 이런 뭔가 위헌의 논란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 구속 취소 사유에 재판부가 설명한 두 가지가 모두 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대로 계산을 했던 거는 그동안에 없었던 사안인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보면은 기술의 발달로 서류의 접수 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니까 시간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동안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이 사실은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에 대한 문제도 지금 이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고 문제의 소지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공수처의 수사권의 책임을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과정에서의 체포 적부심 구속 10장의 그런 사전 심사 그리고 구속 적부심 심사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법원들이 다 인용을 해줬어요. 예. 그거는 공수처가 내란에 대해 수사한 거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 구속 취소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무조건 그동안의 수사가 전체가 부종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에 있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사실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손흥민 변호사, 오늘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 수사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한 셈이 됐거든요. 근데 그 수사 기록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증거로 넘어가 있잖아요. 오늘 이 결정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영향은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큰 영향까지는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앞으로도 뭐 되게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미 그 윤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 자료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그런 증거들에 대한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조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그 증거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이제 검찰의 그런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 자료 혹은 경찰에서의 그런 수사 자료들이 지금 제출돼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수처에서 제출한 그 증거 외에도 다수의 상당한 그런 양질의 증거들이 충분히 제출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렇다면 그 해당 증거들을 통해서도 탄핵 심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이 상황 때문에 좀 더 늦춰질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번 구속 취소 결정 자체가 결론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취소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관련해서의 그런 증거 능력들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좀 더 깊게 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 공수처에서 제출된 자료들의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지금 윤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 측에서 관련한 주장을 충분히 제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일각에서는 뭐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어쨌든 지금 이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전 의원님, 오늘 이 결정 모르겠어요. 검찰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될지 아니면 석방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더 또 따져보는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법원의 이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 보수 강성 지지층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좀 광장에 나서 집회 열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거 더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 그렇다면 야권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더 초래될까 봐 매우 걱정됩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집회가 이 결정에 따라서 또 예. 소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론 분열이 매우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당연히 우려가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재의 판결이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더 꼼꼼히 살피는 그런 사실 평의를 하고 그리고 판결문을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더 내란의 상황으로 초래되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을 그냥 방기할 수 있겠느냐. 헌법의 재판관들의 그런 역할과 책임이 더 무거워진 만큼 평의의 속도를 더 빠르게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헌재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의 적법성 그리고 포고령의 위법성이 없는지 그리고 선관위 침탈과 국회의원의 그런 체포 그리고 국회 침탈에 대한 위법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탄핵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결과에 달라지는 건 없겠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비상계엄에 그런 위기 상황을 수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오늘 법원 결정 따라서 지금 벌써 뭐 서울 구치소 앞에도 뭐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요. 한남동 관저 앞에도 모이고 있다고 막 또 집회가 좀 열리고 뭐 그러나 봐요. 내일 또 주말인데 아마 집회가 더 또 열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이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분들 중에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분이 더 늘어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 저는 뭐 당연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또 국민들께서 지금 탄핵 반대 관련된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탄핵 반대 그 청에 있는 국민들께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에 대한 어떤 분노뿐만 아니라 특히 예.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서 수사라든지 지금 이제 탄핵 심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중앙지법에서 공식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인정했던 만큼 이제 좀 더 이런 어떤 분야에 그 힘이 좀 실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은 지금 현재 서부지법에서 인정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그때 중앙지법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중앙지법에서 이제 확고하게 이 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있다,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12월 달 1월 초에 계속해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던 대법원의 그 천대 법원 행정처장도 공수처의 이런 수사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 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지난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에 주심을 하셨던 강일원 재판관이 우리 매일경제에 칼럼을 했었는데 예. 그 강일원 전 재판관도 분명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많다. 대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하고 탄핵 심리가 이 중복이 됐을 때는 탄핵 심판이 정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점하고 특히 2020년 형사소송 개정된 이후에 형사소송의 어떤 검찰 조서의 기록이 피청구인이 거부를 하면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증거는 인정한 거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점들을 비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어떤 문제에 어떻게 보면 좀 결정적으로 저는 문제 제기의 어떤 단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지금 여론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영 의원님? 굉장히 분수령이 지금 온 거다.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인용돼야 될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수처의 그런 논란들 그리고 검찰의 지금 빠른 대응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하는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헌재가 수습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현명하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손석희 변호사, 오늘 법원 결정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재판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구속 취소 자체 그러니까 구속 기간 산정의 문제는 지나간 문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한 가지 그 쟁점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 그런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는 또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의 그런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그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검찰에서도 한번 이런 법원에서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판시를 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비를 하면서 재판 전략을 새로 조금 추가적으로 수립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법원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난 상황이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뭐 향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탄핵 심판의 결과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탄핵 심판에서 탄핵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지금 내란죄 외에 기소하지 못한 그래서 조사가 진행됐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 그때 다시 한번 그 건으로 다른 혐의로 다른 혐의로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 두 분 전직 의원과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공수처의 어떤 능력, 수사 능력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참 많았잖아요.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앞으로 공수처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지는 겁니까? 예, 저는 공수처는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가 2019년도에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적 괴물 같은 저는 사법기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대 그 사법제도는 피의자였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재판은 법원이, 기소는 검찰이,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상호 견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수사를 위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희한한 어떤 그런 기관인데, 이번에 12.3 비상계엄 직후에도 봤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굉장히 좀 중복 과잉돼서 초기에 마치 뭐 진짜 하이나처럼 이런 막 그 경찰, 공수처, 검찰 이게 다 지금 중복 과잉 수사가 이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 어떤 보호 측면도 그렇지만 특히 사법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좀 일관성 내지는 어떤 체계를 단순화 내지는 합리화하기 있어도 저는 공수처는 좀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했던 사태 정말 공수처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7년도 당시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할 때는 형사소송 관련된 이슈는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됐었죠. 그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수사상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예를 들면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청와대가 이제 구사 보호 시설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쇼핑 해가면서 받아서 대통령을 강제 체포하는 그런 과정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정말 무능한 공수처가 뭐에 쫓기듯이 민주당의 압박을 강하게 받아서 그런지 몰랐지만 이런 큰 문제를 초래하고 국론을 저는 분열시켰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저는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최근에 공수처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뭐 오갔던 질의응답이 좀 있었어요. 공수처장이 좀 등장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예. 내란죄 없는데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했고, 그래서 헌법 84조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소추받지도 않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가지고 앞으로 모든 대통령 다 수사받게 생겼습니다. 관할도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 쇼핑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정당하게 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모르겠으나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根幹을 해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독립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위상을 해하는,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과도한 비난은 저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듭니다. 자, 신희영 전 의원님, 공수처에 대한 그동안 지적 많았는데 이게 더 거세질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홍석준 전 의원님은 뭐 즉각적으로 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어떻게 지원하고 다시 행정권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무능하다고 해서 없애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행정부 다 없어져야 됩니다. 대안 없는 그런 폐지에 대한 주장은 사실은 여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그 검찰의 일부의 정치 검찰의 그런 수사권이나 기소권 남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큰 사안을 공수처가 안으면서 무능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렇다면 조금 더 유능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현명한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수처의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도 동시에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주는 결정이 나왔어요. 지금 남은 거는 검찰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아직까지 검찰이 어떤 판단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언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언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의료계 파업 그리고 의대 파행 지금 1년 넘게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올해 증원된 1,500명 넘게 증원된 규모로 의대 신입생이 뽑혀서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증원된 규모로 뽑힌 의대생 역시 지금 다수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4학번과 25학번 다 지금 수업을 안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교육부가 입장을 냅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하여 총 3,058명으로 정부에 건의하셨습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입학 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정부와 대학은 하나된 마음으로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여러분이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조건을 달았지만 다 의대생들 24학번, 25학번 다 다시 수업 거부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면 원래대로 증원하지 않는 걸로 돌아가겠다. 내년에 이제 신입생 의대 뽑을 때는 3,000여 명 규모로만 원래대로 뽑겠다. 과거대로. 결국에 이거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시더군요. 결국 정부가 의대생을 못 이긴 거다. 의대생한테 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정부가 사실은 뭐 좁게 보면 뭐 의료계의 어떤 요구를 뭐 100%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모양을 그러니까 갖게 됐죠. 증원급여가 사실 0으로 된 거잖아요. 예, 원래대로 가겠다니까. 원래대로 된 것이죠. 뭐 그런데 이제 정부로서는 뭐 정부 부처 내에서도 굉장히 좀 경론을 뭐 주고받았다고 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그리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현직 그 임상 전문의들 특히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2025년도에 뽑힌 어떤 의대생까지도 지금 이제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참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더 이상 이런 의료계와 대립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가는 지금 국민들의 이런 어떤 건강권 내지는 지금 현재 의료 어떤 실상에서 앞으로 이런 어떤 전문의가 양성되는 이런 과정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치명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런 안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까지 정부가 물러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꼭 좀 의료계에서도 특히 전공이라든지 의대생들이 좀 호응을 좀 저는 하기를 좀 바라고 특히 이번 어떤 결정 어떤 과정에서 좀 못내 좀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처음부터 참 정부는 어렵지만 워낙 그 의료계가 여러 좀 단체들이 좀 많아서 어렵지만 더 많은 의료계와 좀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을 좀 더 많이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못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계에서도 빨리 정부의 제안에 저는 호응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마침 신영 전 의원께서는 전문의이시니까 의료계 쪽 상황도 많이 들으시는데 오늘 교육부에서 밝힌 조건이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해야 된다. 그 전제가 있다. 근데 그러면 전원 복귀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2,000명 증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병원에서의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발표는 100%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건 아닙니다. 조건부로 들어오라라고 의대생들을 압박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수업을 들고요. 거부하지 말고 들어와라. 예. 그걸 다녀라. 지금 24학번, 25학번이 현장에 없지 않습니까?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예. 26년도 정원은 그러면 원점 제로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그대로 너네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는 건데. 그 증원 0으로 가겠다. 원래대로 늘리지 않는 걸로 가겠다. 예, 26년도는 그렇고 27년도는 이제 추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금 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오늘의 이주 장관이 발표할 때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총장협의회, 학장협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어느 정도의 중재안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현장에서의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의 반응은 특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부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정원에 대한 건 얘기했는데 필수 의료 패키지 그리고 의료 개혁이라고 발표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반발이나 거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오늘 저 발표에도 의대생들 수업 거부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생들은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요. 대부분의 그러면은 리더급에 있는 의대생들의 중심이 되는 친구들이 이 오늘의 발표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느냐 했을 때는 좀 비토의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뭐 어떤 이 서로의 의견 충돌 떠나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새로 의대 입학한 학생들은 1,500명 넘게 증원된 규모에서 들어왔고 만약에 학생들이 다시 수업을 듣는다면 내년엔 또 증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증원은 또 따져봐서 하겠다는 거고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국민의 좀 신뢰성이 굉장히 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또 이런 안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발표에 대해서 많은 또 시민단체, 환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또 많은 또 관련된 국민들께서도 반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 현장이 워낙 좀 급박하고 정말 정부로서도 좀 충격을 받은 게 2025년도 정원된 의대생들조차도 지금 이제 수업 거부를 하니까 뭐 전공의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야 이거는 진짜 그 뭐 정부로서도 진짜 감당 못할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데 저도 그 공무원할 때 의료 업무도 오래 하면서 정말 저도 그 필수의료 육성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운 현장, 의료 현장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어떤 과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안도 발의한 사람으로서 지금 더 이상 의료계 특히 전공이라든지 의대생이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서는 국민들로부터 또 의료인들이 저는 굉장히 오히려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이 안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저는 호응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전 절대적으로 의료인들 입장에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이 어제 좀 나온 거 있어요. 어제부터 얘기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 오늘 발표가 이루어진 건데 여당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학생들을 빨리 학교에 복귀시켜서 의료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의과대학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홍석준 전 의원님.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 여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겁니까 그럼? 지금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가 붕괴될 그런 어떤 위기에 있는 것이고 당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지금 군대에 가는데 군의관이 예를 들면은 뭐 1년에 한 700명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사태를 맞이해서
군대를 가자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병으로? 아니 군의관. 군의관으로요? 예. 아, 군의관으로. 2,000명, 3,000명 정도 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수요는 한 7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연쇄적으로 의대 교육 전공이 그리고 군대까지도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은 정말 그 의료인의 어떤 양성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려웠던 군기까지도 초래될 연쇄 파급 효과가 굉장히 군의관도 많이 우려된 필요한데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다 타지를 빚고 그런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육지책을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 신혜영 의원님, 이렇게 되면 그럼 처음부터 왜 2,000명이었냐 늘리는 인원이 이거 또 다시 질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정부가 명확하게 정부 실패. 괜히 건드려가지고 의료의 생태계만 파괴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 정말 필수 의료 붕괴, 오히려 지역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막무가내식으로 총선 전에 2,000명 발표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뭔가 레토릭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아주 나쁜 경험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져요. 지금 학생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심한 소통이 필요한데 예.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24학번, 25학번 같이 더블링돼서 7,500명이 지금 40개 의과대학에서 특히 지방대의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없고 무조건 조건부로 우리가 3,000명으로 제한할 테니까 들어오라라고 협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얘는 지난 1년간의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가 너무 크게 깨졌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 정부가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정말 불신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쉽게 들어오는 게 참 녹록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특히나 24년도 학번이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 이 친구들이 6년 이후에 의사가 배출되는 2030년에 의사가 거의 제로로 배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6년 후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가 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차근차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들어와라. 요즘 세대는요. 그렇게 투박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사직 전공의들 이미 의료 현장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했습니다. 필수 의료의 전공의들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태계 망가진 거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일단 정부는 뭔가를 하나 던진 셈이 됐는데. 자, 다음 이슈는요.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했던 발언 이게 지금 계속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먼저 그 상황을 만나보겠습니다. 홀쇼 발언 두고 좀 파장이 있는데. 자, 오늘은 인공지능 얘기만 합시다. 그것이 무슨 뭐 계획을 가지거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했던 발언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가볍게 했던 얘기인데 그것이 과하게 해석되고 평가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그 직접 물어뵀을 때도 뭐라고 하셨나요? 예. 그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그게 그렇게 확대 해석되냐 이렇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내 뭐 일박에서 검찰과 짜고 뭘 쳤다. 그러니까 이 체포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이탈표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가결이 됐는데 그때 사안과 관련해서 이게 뭔가 짜고 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며칠 전에. 이게 지금 계속 두고두고 논란이. 아니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내 약간 계파 갈등처럼 또 비춰지고 있거든요. 우선 이와 관련된 당내 목소리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진실되게 당원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훨씬 본인한테 유리할 텐데 이재명 대표 그렇게 다 지난 일이라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건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가요? 네,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고요. 예. 고인 뭐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좀 서운하거나 상처받은 또 의원님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뭐 저는 뭐 대신 제가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것을 알진 정성호 의원이 대신 사과할 용의가 있다까지 했는데 신혜영 전 의원님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한 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이게 한참 지났어요 벌써.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참 그러니까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국회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한 차례는 뭐 부결되고 두 번째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이탈표가 늘면서 통과가 되면서 막 구속 심사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왜 이 얘기를 지금 꺼냈는가? 그러면서 향후에 뭐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뭐 7명밖에 배제가 안 됐다. 이 얘기까지 덧붙였단 말이에요. 이거 왜 나온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정성호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이 수습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날에 우리가 표결 날 기억해보면 정말 우리 당에는 상당한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분열되고 그날 가결되고 나서 의원총회에서 소리 지르고 정말 서로한테 그 반목이 심했기 때문에 예. 아, 같은 당 의원끼리도 이렇게 갈등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참 그때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때 박강원 원내대표 그리고 비명계 분들이 많이 지난 공천에서 탈락하셨죠. 벌써 이제 총선이 4월이었으니까 예. 공천 탈락하고 1년이 됐습니다. 참 지금 탈락한 부분에 있어서 비명계 분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이제 1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생채기를 낸 거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비명 행사에 대한 뭔가 독단적인 판단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결파들이 얼마나 나를 수세로 몰리게 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이번에 유튜브에서 특히 친명 유튜브였거든요. 거기서 토로하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통합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툭 던지면서 그 통합의 행보가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의문과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네. 의원님,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실수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뭐 분위기에서 뭐 하다 보니까 나온 실수다 아니다. 이거는 뭔가 상당히 생각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갈리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이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앞두고 약간 지지층이 들으라고 한 얘기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까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좀 본심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만큼 당시 2023년도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어떤 원한이 아직까지도 깊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물론 뭐 그때 당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친명형제 비명 행사란 말이 생길 정도로 비명계에 대해서 공천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뭐 규칙을 뭐 3번이나 뭐 바꾸면서 굳이 꼭 박용진을 떠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거쳐왔는데 어떤 그런 어떤 까지 이제 하면서 이제 보복을 했는데 또 지금 와서 그때 당시 체포동의안 가결이 비명계가 검찰과 결탁했다, 폭력 집단과 이렇게 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비명 행사한 비명계 의원들을 2번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3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과 유사한 징역형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비토 세력이 계속해서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부터 해서 이 비명계는 검찰과 결탁해서 나를 몰아넣는 그런 세력이다. 어떻게 보면 좀 개딸들에 대한 어떤 사전에 그런 어떤 방어막, 방패막을 어떻게 보면 좀 마련하기 위한 에드블룬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되게 잔인하면서도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주셨는데 신영진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심 날짜가 3월 26일로 잡혀 있잖아요. 뭐 아직 결과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심과 유사한 형태로 2심 결과도 나온다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비명계들 목소리가 더 막 크게 내고 더 크게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요? 크게 나온다고 해도 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별로 효력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2심은 무죄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 그래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긴 하지만 너무 미리 예단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통합 행보를 지속하실 걸로 보여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의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식 입장을 내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비명계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화해 제스처는 계속. 또 표명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홍석준 전 의원이 보시기에 아까 정성호 의원이 대신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췄는데 이번 건으로 사실 전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막 사과 요구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실제 좀 이 문제 관련 사과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과연 비명계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보이는 어떤 통합 행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많은데 끝으로는 이렇게 통합 행보를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속마음은 예. 비명계를 향한 속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직도 뭔가 예. 불편하고 섭섭함도 크고 뭐 느낄 이런 게 수가 있다고 있었죠. 건가요? 예. 그래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뭐 나만 바보가 된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가 끝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비명계는 더더욱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MBN 뉴스와이드는 인터뷰로 시작해서 오늘 법원의 결정 그리고 여야 정치권 상황 그리고 의대 증거 문제까지 여러 가지 좀 다뤄봤습니다. 자, MBN 뉴스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